이제 드디어 세 번째 세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발제자분들과 좌장님 무대 위로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장님과 발제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시 통역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수신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포럼과 같은 경우는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지금 개관한 김해시 시민문화체험 전시관에서 저희 오프라인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 영어 채널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포럼 공식 페이지에 발표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댓글을 통해서 저희 실시간으로 Q&A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찬우 경남생태관광협회 회장님이신데요. 그럼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금까지 어제도 저도 이제 어제 오늘 들으면서 내용이 참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내용은 어찌 보면 내용은 상당히 쉬운데 해결책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멀리서 두 분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먼저 이제 남해 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이종수 이사장님이 우리 이제 남해 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 사례와 방향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마을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스크린은 이게 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 상주의 동고동락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가 남해 상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동고동락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마을이 8년간 변해와 왔고 또 학교 이외에 우리가 마을 생태계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그 공동체로서 요즘 소멸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농촌이 소멸 위기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갖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남해 상주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살다가 내려왔는데 와서 내려와 보니까 상주면은 남해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에 속합니다. 그래서 면단인데요. 인구가 1,700명, 그때 당시에 1,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교 폐교 위기였습니다. 상주 중학교가 18명에 불과했고 초등학교도 이제 30명대에 불과하다 보니까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축구부도 한번 유치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 대안학교로 상주 중학교를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이제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주 중학교라는 상주 중학교가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학교로 변화하면서 이제 기숙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 있고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상주로 귀촌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5세대가 먼저 귀촌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물론 대안학교는 그 학부모가 그냥 단순하게 그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같이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됐고 학부모 공동체가 교육의 주체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모색하게 됐고요. 그런 모색 속에서 저희가 택한 것들은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마을에서 같이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더불어서 같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2017년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는데요. 크게 4가지 설립 정신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쟁이 아닌 연대안의 삶의 공동체,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개인 소비적 삶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이 4가지 키워드를 갖고 협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도 경남형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학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연계하는 혁신교육, 대안교육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점차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도 상주 초등학교도 학교 교육 중심이 아니고 마을과 마을 교육 과정이라든지 마을이 같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학교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같이 연구 모임을 결성을 해서 같이 인문학 책 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 과정을 마을에서 같이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그 학교 교육을 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우리 마을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동북나 협동조합의 지원 하에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상주중학교가 이제 그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리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 사회 나가서도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그 버려지는 것이 아닌 같이 모색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그 진로를 같이 그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공부를 미리 좀 상주 중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 매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활성화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에 경남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시범사업,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그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요즘 이제 경남권에서 많이 그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하고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려서 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이제 그 처음에 학부모들을 모집을 할 때 혜택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뭐 집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뭐 장학금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뭐 그 해외 영어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혜택 중심의 그 홍보보다는 저희 지역에 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그 보물섬 고등학교라는 남해에 이제 대안학교도 있기 때문에 초중고를 연계한 새로운 교육, 혁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장 크게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그 마을에서 같이 키우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오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아이들과 부모, 학부모가 같이 더불어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학부모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단순하게 학교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닌 삶의 전환으로서 어른들도 그 농촌에 와서 도시에서의 삶을 버리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핵심적인 주제로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가 36명에서 63명으로 이제 그 많이 늘었고, 상주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18명에서 92명으로 이제 그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와 청년들도 이제 많이 이주를 해와서 한 150명 정도가 지금 그 새롭게 이주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하고, 또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3분의 2 정도는 아이하고 엄마만 들어와서 살고 있고, 아빠는 여전히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약간 좀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주거 문제와 이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저희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일자리와 이제 창업 활동들,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창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문제와 그 다음에 혁신 교육으로서의,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이제 그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려고 보물섬 인생학교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이제 그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주 지역의 그 금산 아래에 남해군과 협력해서 한 7,5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고, 그것에 이제 LH 임대주택이 이제 LH와 협약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희 동고동락 협동조합에서 주택협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지역에 와 살고 있는 이제 분들에게 분양주택을 그 단지로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한 15세대에서 16세 세대 정도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또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어른들을 위한 전원학교, 보물섬 인생학교들을 그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올해 그 8월에 2022년 8월에 국토교통부 사업이 최종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서, 교육 마을로서 좀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지난 8년간은 교육을 키워드로 해서 소멸해가는 그 폐교 위기의 그 마을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그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그 동고동락 협동조합이 남해군과 도교육청, 경남도 다양한 이제 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이제 학교라든지 그 마을과 함께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운영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불어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저희의 미션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학교, 학교가 폐교되면 사실 그 마을의 지속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학교가 사라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을 생태계,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작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구가 지금 현재 1,700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30년도에 좀 더 마을 인구를 늘려서 2,500명 정도면 자립적인 마을 생태계를 그나마 구축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목표를 2,500명, 그 다음에 상근 일자리를 30명, 그 다음에 매출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이제 조합원이 한 220명 정도 되고요. 상근 직원은 7명, 그 다음에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10명 정도 되고요. 이사들이 7명 있습니다. 하는 일은 이제 상상 놀이터라고 하는 아이들 돌봄 공간입니다. 방과 후에 이제 아이들이 쉬거나 이제 마을 교육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2017년부터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창고라고 하는 이제 식당과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이제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돌봄 급식을 하고 로컬 푸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식당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교육 사업,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 판매 사업, 이제 빵집,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사업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것들이 저희의 사업의 핵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 그 다음에 공간 운영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 사업도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들로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사업, 지역 아동 돌봄뿐만이 아니라 노인 돌봄과 어른과 아이와 노인을 연결하는 이제 연계 돌봄,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성화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조 판매 사업으로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고동락이 그리는 농촌 마을 공동체는 결국은 요즘 이제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전환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도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저는 농촌이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 교육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 자본주의 소비 경제가 아닌 사회를 만드는 마을은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년들이 비정규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농촌으로 내려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 결국에는 농촌이 새로운 공간으로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키워드는 에너지 자립, 로컬 푸드,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자치,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공유 자산의 확보,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농촌 공동체를 새롭게 구축을 하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생태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국열차인데요. 모두가, 저는 이 열차가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이재용을 향해서, 자본의 축적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옆에 문을 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본주의 시스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탈자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에서의 삶이 과연 그런 것들을 새로운 대안적 삶으로서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그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대안적 삶으로 농촌을 재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은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훈규 사단법인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먼저 한번 발표 자료를 쭉 봤는데 보니까 이제 제 고향 거창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는 오래된 마을이 남긴 선물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은규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남해와 거창은 거리상으로 치면 경남에서 아마 가장 극과 극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바닷가가 가까운 마을 그리고 상간오지 마을 두 마을에 이런 차별성이 있기도 하고, 조금 전에 남해 이야기는 폐교가 되기 직전에 우리 농촌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주민들, 아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자 했던 많은 귀농귀촌인들의 노력들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폐교가 되어버린 학교를 두고 그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오랜 이야기와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이야기의 전개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농촌이라는 곳에 학교라는 의미는 아마 바라보는 주민들마다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최종적으로 15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폐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것은 그 학교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 장의 유리창이 깨지면 그 이후에 유리창이 깨어지는 속도는 아주 급속히 빨라지고 결국에는 모든 유리창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다닐 때는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였지만 600명까지도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99년도 마지막 60년째 졸업생을 보낼 때는 15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경고편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주민들은 이 학교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다 다양했었어요. 그 학교가 주는 의미들은 너무나 주민들 각각에게 달라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세계리 9개 마을에 걸쳐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 숫자만 해도 500명이 넘는 마을입니다. 학교는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 학교가 사라지고 나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이 마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귀촌 귀농인이었습니다.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이 학교를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손에 쥐어진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인근 학교에 1957년도에 출판된 문예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쓴 책이었습니다. 이 쓴 책을 보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흔적이 그대로 있고, 이 학생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미 7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들, 손주들이 다 이 학교를 다니셨고요. 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주민 모두에게 있었지만 누군가 이것을 같이 실행하고 움직일 힘이 필요했었습니다. 작은 기획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시 학교에 모여서 글을 썼으면 좋겠다. 폐교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은 기획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작은 100일장이었습니다. 14년 만에 학교에 모여서 주민들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쓴 글을 직접 낭독하고 서로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던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대단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녔던 또는 학교를 다녔던 자식들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학교에 모여서 작은 100일장을 했었습니다. 한 분의 시를 짧은 시간이지만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어떻게 번역을 통역을 하실지는 좀 궁금한데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 전에라는 시입니다. 당시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쓴 시예요. 20살 전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께서 피를 뽑으라고 하셔서 아무 풀이나 뽑아가지고 가니 시어머니께서 지랄한다 나락도 모르고 시집 왔나 하셨다.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아마 이렇게 이 할머니는 시를 처음 쓰셨는데요. 이 시를 쓰시고 나서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오신 할머니는 사실 이 시를 자서전처럼 남기고 도시에 있는 자식 집으로 가시고 말았는데, 아마 돌아가셔야만 다시 마을로 돌아오실 거라는 그 이야기처럼 지난 봄에 83세의 일기로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썼던 이 작품들을 저희들이 책을 만들고 액자를 만들고 전시를 하고 시집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한 분이 이 시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노래로 만든 시를 주민들이 직접 부르기 위해서 다시 주민들은 학교에 모입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주민들은 14년 만에 다시 폐교 교실을 불을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불러봤던 노래를 주민들에게 같이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마을은 작은 축제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마을 축제였습니다. 이 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주민들은 다시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 학교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 불이 켜지고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모이자 다수의 젊은 주민들은 이제 학교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만들기 위해 시작을 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마을을 위해서 학교를 돌려받기 위해서 주민들은 각별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00명 가까운 주민 중에 400명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설득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을에서는 이제 축제를 일상처럼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의 축제지만 주민들의 축제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많은 젊은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작은 농촌의 폐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도시의 활동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던 학교가 다시는 더 이상 폐교로 방치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돌려줄 수만 있다면 무슨 노력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축제의 공간으로 학교는 생활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2016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기억을 보관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책장처럼 보이는 저 공간은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인근 가구 수만큼 칸칸이 숫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더라도 그 한 분의 기록과 영상을 담아서 저 공간에 보관을 하고자 마을 기록관, 사람 박물관처럼 저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주민 한 명이 돌아가시더라도 자식이, 손자가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을 기록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흔적을 저 큰 강당 가운데 가서
작은 영상을 켜기 시작하면 살아생전 부모님의 모습이 그 영상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 합창, 노래를 지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농업에서 그리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농촌살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매일 축제를 열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일주일이면 7일이 모자랄 정도로 매일 저녁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죽었던 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내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이 마을에 있었던 5일장이라는 것이 4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해서 작은 장터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농촌 마을에 너무나 흔했던 장터가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학교가 다시 문이 열리면서 다시 작은 장터가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매년 진행했던 축제는 항상 주제가 달랐고 찾아오는 사람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은 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이고 모여서 기획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아이들은 시내까지 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여기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강사로 참여했던 분들이 이 마을로 기촌을 해서 새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자식들, 자녀들이 이렇게 마을 축제에 참여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축제를 통해서 서로 인연을 맺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시종일관 아마 축제 사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 마을은 축제로 시작을 해서 축제로 끝이 나는 마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폐교 하나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만나서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57년도에 발행되었던 작은 책 하나를 보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다시 역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물과도 같았던 책 한 권을 다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기꺼이 책 한 권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벌써 두 번째 마을의 역사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억을 가졌던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이 역사책의 주인공이고 실제로 기록을 하는 당사자이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가 건재할 당시에 학교에서 소사로 재직을 하셨던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학교의 개교부터 학교가 문을 닫는 모든 모습을 다 보셨고요. 이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승단노을 생활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기 며칠 전에 이 어르신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할머니들은 모여서 시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직접 받는 시간도 가졌고 서울의 홍대 대학로를 돌아다니면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기억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학교를 가신 거죠. 소풍 같았던 10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폐교를 가기 위한 이 행사 하나가 지금은 다양한 축제의 장으로 그리고 생활문화를 향유하는 농촌의 가장 적절한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여러 삶의 조건에서 농촌의 학교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비록 폐교가 되었지만 이 학교를 다시 살렸을 때 농촌의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이 하승단노을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최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다 보니 부서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창문이 깨어지고 시계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문을 잠궈놨으면 좋겠다. 아이들끼리 들어올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시계를 부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 이 마을은 축복이 아니겠냐. 이 아이들이 없으면 시계가 깨질 일도 없고 창문이 깨질 일이 없는데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마을에 축복된 일이다. 아이들끼리 놀 때 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성단놀 생활문화센터는 24시간 개방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더 많은 농촌, 떠날 것을 대비해 남길 것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상당히 도식적인 표현이긴 하나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 남기고자 할 때 이미 늦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갈 점에 농촌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공간도 없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온전히 다시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어쩌면 농촌이라는 마을의 가능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 상주, 경남 거창 다르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찾는 모습들 또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멀리 거창 산골짝 농촌 마을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공감 가는 따뜻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주식회사 뭉치마을연구소 정기석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몇 분 정도? 5분 정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군요. 저는 지금 오늘 제 역할이 토론자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아는 포럼 같은 곳에서 토론자의 역할은 앞에 발제를 하면 소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마을 공동체, 농촌 공동체가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농촌 공동체 정통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아는 척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례가 훌륭하긴 한데 이건 좀 아쉽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마을들은 뭐 제가 모르는 마을도 아니고 또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저기 남해 거기 가서 제가 빵을 사 먹어본 적도 있고 거창은 제가 김문규 씨는 이런저런 자리에서 두 번 본 적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어떤 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두 사례는 이런 포럼에 국제 포럼에 나가서 발제를 할 정도로 특별한 사례여서 여기 나왔을 텐데 과연 저 같은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또는 평균 이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살아가는 우리 36,000개 농촌 마을에서는 과연 이 사례가 참 고마운 사례이고 배울 만한 사례이긴 한데 과연 그거를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쉽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굳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는 이유는 저도 이제 제가 한 무주의 한 마을에 한 12년째 13년 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마을 협동조합 만들었고 공동체 사업,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 저런 거 받아서 뭐 마을 학교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심지어는 뭐 축제도 하고 뭐 이러고는 있는데 저도 뭐 협동조합 이사기도 하고 이 마을보다 훌륭하지 못해요. 성공적이지 못해요. 마을 분들의 공동체 의식도 당연히 부족하고 그래서 감히 제 주제의 이 사례들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는 주제는 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간이 너무 짧긴 한데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저는 올해 어쩌다 보니까 귀농 또는 귀촌 20년 차가 됐고요. 20년 차 동안 저는 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냐면 뭐 해서 먹고 살지예요. 한마디로 오늘의 그 포럼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와 농촌 공동체인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농촌 마을에서 뭐 해서 먹고 살지? 그것도 더군다나 함께 또는 사람답게
이 봉하마을 사람들처럼. 너무나 어려운 주제죠. 저는 20년째 고민하고, 고민이라고 얘기하면 우습게 보이니까 연구라고 이제 하거든요. 아직 답을 못 구했어요. 근데 방향은 보이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방향 근처까지 가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로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사는 마을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이나 한 마을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화학이 깔려 있는 문제 같아요.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죠. 국가가 챙겨주고 지원해주고 판을 깔아주고 틀을 짜고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보조금 주지만 보조금 던져놓고 감시 감독만 하잖아요. 평가만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요새도 서울시민대학이라는 데 가서 주제넘게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요 분위기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경상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 여기는 그래도 좀 자리가 좀 덜 비었는데 한 50석 앉는 자리에 4명, 많으면 7명 정도가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거기 앉아있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미안해합니다. 서울 시민이 984만 명인데 984만 명 중에서 4명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폐강될 줄 알았다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농업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꺼이 매주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시간에 나와서 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해서 이 자체가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듬성듬성 이가 빠져 있는 모습.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 딱 이런 모습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도 4가지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사람이 문제잖아요. 여기도 두 마을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학교, 교육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테마로 삼고 있고 그걸 솔루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만들자는 제안을 첫 번째 합니다. 4대 사회적 발전소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국가균형발전이요 뭐 이런데 제주도 쪽에서 연구를 하면서 요새는 주로 제주도가 있습니다만은 제주도나 서울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서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예요. 그냥 먹고 사는 기술 학교 이러면 좀 우습게 보이니까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를 만들자. 그건 당연히 국립이어야 된다. 적어도 도립이어야 된다. 서울부터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농학교 좀 그만하고 아무 효과 없잖아요. 농업교육센터, 농업학교도 좀 그만 좀 하고요. 효과적인 실질적인 교육, 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진짜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죠. 독일 같은 직업학교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서울시민대학의 산하에 당장 서울시민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를 부설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은행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 시간이 다 됐는데 뭐 요 4개 제목 정도만 말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이 두 마을은 훌륭하게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준 시설을 훌륭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99%의 마을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이용할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공돈을 준다고 하니까 받아놓은 거잖아요. 옆에 마을 가는 건 배가 좀 아프고.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부인, 마을 원주민하고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귀농인, 기촌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장 찾아가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만들면 되죠. 공적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농촌에 있는 유휴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시를 만들면 되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그 시스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을기업이에요. 제가 2007년에 한겨레신문에 마을기업을 세우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아마 공론화를 했을 거고요. 그 말이 그럴듯했든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을 해서 많이 이제 알려줬죠. 근데 행안부 마을기업하고 제 마을기업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네 번째는 플랫폼이에요. 국가가 이제 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 판을 깔고 그 판을 운영하는 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어야 되는데 김명규 국장은 이제 농업회의소 쪽 이제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실천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농업회의소는 한국형 농업회의소잖아요. 제가 유럽에 잠깐 며칠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제대로 농업회의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제대로 된 중간 지원 조직, 형식적인 중간 지원 조직 말고요. 마을 공동체든 사회적 경제든 6차 산업이든 형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 마을 사람들 교육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컨설팅도 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형식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를 사회적 자본 발전소부터 만들자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사회적 자본이 없는데 무슨 공동체 사업을 합니까? 서로 믿지도 못하고 협동도 못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하나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회 안전망인데요. 이제 농민 기본소득 같은 거죠. 먹고 사는 불안과 공포가 없어야 사회적 자본, 신뢰가 서로 생기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5가지 솔루션을 결합한 국가적인 솔루션이나 정책이 나와야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이 농촌 공동체 사업에 집중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시간이 나오니까 다들 너무 급하게 이제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제 압박을 주는 시기가 앞에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발제하신 분도 토론하신 분도 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면 되겠고, 먼저 혹시 플로우에 계시는 분 중에 뭐 질문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중2 때 대구로 전화를 갔습니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아주 좀 시골인데요. 농사도 돕다가 대구 갔는데 울었습니다. 시골이 그리워가지고. 오늘 장면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농업이라는 게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살아온 삶의 토대였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게 사실 마음의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다른 제조업의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농사에 흙을 만지셔야 되는 거죠. 짧게 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제조업에 있지만 그래서 농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업 기술을 어떻게 가야 되냐. 사실 네덜란드의 농업화를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경상도만한 땅에 인구도 한국의 1,700만 명,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왜 세계 글로벌 2위의 농식물이죠? 농산물을 수출하는 대강국이 돼 있을까?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업, 왜 농업 기술은 관심이 없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에서 이제 농업 기술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도 이제 네덜란드에 그들이 뭐가 우리와 다를까 보니까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뭐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기술을 가져가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앞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포함하여 어디든 정말 지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희망을 얻었고요. 계시다. 없는 게 아니라 계시다.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걸 함께 할 것인가인데, 그래서 기업이 여기 함께 해야 될 거고 정부가 연결해야 되는, 특히 세계가 네트워크, 여기 또 포럼이 국제 생태농업 네트워크이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도 있지만 또한 기업들도 이걸 받아들여서 함께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이거를 뭐 또 농업 기술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많이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기업들 좀 이런 거를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면 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주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면 지금 계시고
정부가 지원해 줄 텐데 기업이 과연 뭘 또 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 건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혹시 좀 해줄 수 있으면 말씀 주시면 너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세 분 중에 혹시 답변 드리실 분 계신가요? 조금 하신 내용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을 만들기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기석 소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대부분의 지식은 주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가만히 다음 주 날짜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이런 데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워 들은 얘기를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내가 얘기했던 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이후에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이제 스치듯이 어쨌든 지나간 기회였었는데, 그 대산농촌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부 창업주가 농업 농촌을 위한 그 재단, 여러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곳이죠. 제가 최근에 받은 이메일로는 25일인가? 예, 25일이 맞죠. 네. 그 교보 빌딩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그 독일, 오스트리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포럼을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못 갈 것 같고, 거기 가보시면 지금 네덜란드도 어차피 뭐 이 농업 경제 공동체니까 그쪽에 제가 생각한 솔루션은 뭐 직불금도 있고 농업회의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농업학교, 11살에 그 농업학교 가는 그런 솔루션들이 어우러져서, 제일 중요한 건 협동조합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독일 그 연수 갔다 와서 제가 끄적거려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책으로 나오거나 인터넷 쪽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농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고, 기업은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을 농사를 짓게 해줄 수 있어야죠.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게 이제 직불금이고 협동조합이고 농업회의소고 뭐 이런 농업학교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우리나라 걸 대체하면 협동조합이 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농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기업이 농촌을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고 돈이 되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대기업들이 하는 짓이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인근에다가 그 농장 만들고 거기에 자연환경을 굉장히 예쁘고 꾸며서 그 안에다가 판매장부터 카페, 식당, 뭐 그런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을 농촌에 와서 돈이 된다 싶으니까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농업과 농촌은 사실 공익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정기석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역할들을 하고 공적 자본이 들어와서 그 마을 주민과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보존하고 지키고 농업인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사실 기업이 농업과 농촌에 돈이 된다 싶어서 들어오면 그건 어쨌든 규모화하고 또 거기서 또 돈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할 거기 때문에 돈이 되면 들어오고 돈이 안 되면 분명히 떠나서 그 지역은 다시 황폐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업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역할, 공적인 역할들이 들어와서 농업과 농촌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이크. 예, 저기 가성 먹먹해지는 이렇게 강연을 해주셔서 그 경험을 또 오랜 기간 쌓으셨던 경험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제 개인적이지만은 이제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이가 8살 된 아이인데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일 날 이제 이제 학습 측정도 받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기관차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열차 좋아하고 관찰력도 그걸 오랫동안 보니까 또 서울에 사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감으로 재현도 하고 항상 뭐 기관차 관련된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 만들고 하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이렇게 이제 1대1로 해갖고 얘기를 해줬을 때는 잘 알아듣는데 말도 뭐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인데 부모 된 입장에서 고민인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육 공동체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서울에서만 지금 한 자리에서만 사당동이라는 곳에서 40년째 살고 있거든요. 너무 도시에서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자도 하고 박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는 또 이렇게 에너지 전문가를 쌓았지만은 자식이 이제 어렵다면은 아비로서 좀 이렇게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뭐 기농기촌에 대해서 제가 환상 뭐 잘 모르니까 환상을 갖고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오히려 어쩌면은 이런 아이일수록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런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기를 경우에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교육 공동체를 지향을 하면서 하시니까 아마 그 안에는 뭐 대부분이 당연히 정상적인 또 그런 아이들이겠지만은 또 일부는 조금 뭐 ADHD라든지 또는 뭐 조용한 ADHD라든지 이런 식의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또 장기간 또 교육을 해왔으셨으니까 그 교육 공동체가 도움이 되시는지 한번 그 경험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시골 학교 이제 대안학교 농촌학교로 오는 친구들은 제가 334 법칙이라고 하는데 도시의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계성이 있는 아이들이나 이제 어쨌든 뭐 왕따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한 30, 40%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대안적인 가치, 그러니까 경쟁 교육이 싫고 학원 보내기 싫고 아이들 자유롭게 좀 삶의 주체로서 커나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반을 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유롭게 키우고 싶기도 하고 또 공부도 잘 했으면 하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시골 학교의 장점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에게 정말 작은 학교고 그 작은 그 적은 인원을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아이들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런 왕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그런 문화가 없어요. 시골 학교들은 같이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친해지고 또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케어하고 또 마을이 그런 경계성 있는 아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우리 마을의 아이로서 같이 돌보고 또 부모들이 뭐 일이 있을 때 기꺼이 이웃 주민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게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고 이런 시골 학교들은 그런 부분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상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마을 곳곳에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수록 그렇게 상처받고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은 시골 학교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가 잠시만. 아까 이제 제가 직함은 모르겠는데
광무선, LG, ESG 관련된 업무를 하시나 봐요. 그래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또 우리 농촌 공동체하고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점은 찾지 못했는데 오늘 뭐 거기까지 찾을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서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우리 문명인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문미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또 한 명의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생태 농업 포럼에서 이런 주제, 특히 이제 사실 우리의 농촌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모여 사는 농경 기반의 사회였고 이런 공동체적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였었습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의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도 사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이유는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농촌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끌어안는 농촌이었고 농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점점 이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됨으로 인해서 특히 이런 SNS나 비교하는 삶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삶들이 아까 설국열차처럼 계속 이렇게 내릴 수 없이 끝없이 달려가는 열차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오는데 그 옆으로 난 작은 문들을 오늘 이제 이런 생태 농업 포럼 또 농업이 이렇게 지향하고 가져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는 발표이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고민들이 많겠지만 사실 농촌 가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저를 비롯한 우리가 농촌을 경험하고 또는 농촌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는 고민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정기석 소장님께서도 농업기술학교, 실질적으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학교,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의 농촌 사회가 사실은 지역 순환 경제처럼 우리가 생산하고 뭐 요즘에 이제 그 로컬 푸드 매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같이 생산하고 그것들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더 만들어 간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나 또는 경제적인 안정들을 좀 가지고 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막 거창하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하실 분 계세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의 의도와 농촌에서 직접 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저나 우리 남해 이사장님처럼 또 우리 정기석 박사님처럼 농촌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으로 살고 있지만 오랫동안 대대로 살아왔던 또 다른 형태의 토착 주민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는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찾아가면 편한 고향 같은 곳, 또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누구나 반겨줄 것 같은, 그리고 공동체라는 그 말 속에 있는 장점도 있지만 10년, 20년 살아온 저희들로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공동체성이 주는 또 다른 폐쇄성이 있고 또 배척이 또 있거든요. 학교라는 곳이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지만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학교들은 폐교가 되고 다 농촌을 떠났을까?
농촌 사람들은 그 장점을 몰랐기 때문에 도시를 향했을까? 뒤늦게 도시는 그러면 농촌이 가진 장점 그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도시의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농촌을 향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농기촌이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지금의 농촌을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좀 많은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사례를 몇 가지만 제가 한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농촌 지역에 명절이 지나고 나 추석이나 설날이 지나고 나면 농촌 지역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길고양이들 또는 강아지들입니다. 얘들은 그냥 평소에 보이던 농촌의 강아지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니에요. 도시에서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농촌에 가서 그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두고 온 분하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갖다 뒀냐 하니 도시에 있으면 위험한데 농촌에 두고 오면 그래도 제가 안전하게 잘 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분들에게는 농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의 예입니다. 또 하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귀농을 했어요. 면 단위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이왕이면 농촌으로 갔기 때문에 읍지역이 아니라 면지역으로 가서 작은 농촌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귀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가 기존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한테 한 대 맞고 온 거죠. 부모로서는 속상하니까 학교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별거 아닌 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이제 일을 키운다고 되려 민원을 가지고 온 부모에게 이제 한 소리를 하니까 부모 입장은 되게 속상한 거예요. 도시에서는 이게 대단히 큰 일인데 농촌에서는 아무 일도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커지고 나서 되려 이제 농촌의 학교를 보는 시각이 또 왜곡이 돼버린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농촌이나 도시나 가지고 있는 갈등의 어떤 크기 또는 사례의 양상들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더 농촌이 좋다 또 그래서 농촌이 도시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되게 상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산 사람과 이제껏 농촌을 들어온 사람이 바라보는 농촌의 모습은 달라요. 60년, 70년을 사신 분이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말로 다를 수 있거든요. 선택은 농촌이냐 도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공동체성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들이 모든 계층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 그런 것도 없이 특정 누군가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 나가는 아주 고리타분한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이냐의 차이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상당한 어떤 그 입장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들었던 생각의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답을 완전히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고요. 저 뒤에 한 분 더 그러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머컬처 철학을 기반으로 유기농 사과농장 기농을 준비 중인 청년 홍성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종수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살린 상주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정원이 3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에서 졸업을 한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 당시 기촌을 하셔서. 근데 결과적으로 도시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사는 게 싫었고 그래서 이제 한 20살에 도시에 나와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농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주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놀고 있고요. 이제 저희 그 상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안학교 출신들이 이제 막 그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그런 청년들의 고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귀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항상 해요. 농촌은 농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농촌이라는 표현 자체가 또 어촌이라는 표현 자체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가서 농사를 꼭 져야 되나? 아니면 고기를 꼭 잡아야 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내려오시거든요. 제가 아까 그 자립적인 생태계, 자립적인 마을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도 마을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고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다양한 할거리들이 있거든요. 시골 와서도 음악해서 먹고 살고 연극이나 뭐 건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들을 외부에 의존해서 이제 그냥 편리함 그런 것들을 찾아서 외부 의존하고 있는데 농촌 마을 단위의 자립적인 생태계는 이후의 기후위기 시대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 요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 에너지 자립을 못해서 그 가스 위기가 오면 그 마을 자체가 위기를 겪고 그 가스를 중단하면 삶 자체가 그 위기에 오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그다음에 먹을거리 이런 자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에 우리 예전 마을 생각해 보면 마을 단위로 문방구점, 뭐 세탁소 이런 다양한 마을에서 일자리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먹고 살고 그게 도시처럼 돈을 엄청나게 벌고 대박나고 뭐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 정도의 삶으로서의 경제 단위는 안 되겠지만 순환경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추구했던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자립적인 생태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농촌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이유는 저는 우리 어른들은 고성장 시대에 살아서 대학 졸업하면 다 정규직 잡고 고수익에 그나마 저기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서울의 집값이 평균 12억 13억 되는데 거기서 비정규직으로 200~300만 원 받고 살래야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도시에서의 삶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나 삶의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농촌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청년들이 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현상들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그 일본이나 그 선진국에서도 그런 그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해줄 역할들은 저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농촌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농촌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토대를 좀 만들어주면 그게 국가의 역할이든 어른의 역할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와서 또 자기의 일을 찾아서 일을 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순환이고 순환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청년들도 굳이 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농촌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그래서 뭐 소멸위기, 농촌이 소멸위기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위기 늘상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바라보면 저는 얼마든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따로 이제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따로 혹시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께서 마무리 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은. 아까 이제 시간이 많이 쫓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켜봤는데 하실 얘기들은 이제 대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세션이 이제 우리 행사에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항상 이제 국제 생태 농업 포럼 농업이라는 단어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논농사가 들어 있어요. 논이라는 시스템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지만 논에
에너지, 논의 영양소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물이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논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따로 비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농약을 치지도 않아도 되고 예전 같았으면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해거리라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봉화에 올 때마다 항상 봉화가 갖는 논의 풍요로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즐기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이제 한 10월 말 11월 초 되면 여기 이제 기러기들이 또 많이 날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논을 상당히 이제 먹이터로 의존했던 지금 이제 황새가 여기 2마리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봉화라는 논이라는 그 상징성이 떠오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얘기도 많이 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농촌을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 자리에서 고민한다고 답은 안 되겠지만 서로 이제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5시 20분까지인데 5시 18분 거의 딱 시간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발제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발제 해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진솔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또 참여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 잘 이끌어주신 우리 자장님까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전부터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오전에 녹색기업 파트너십부터 ESG 그리고 공동체까지 다양한 주제로 논의해봤습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도 머리가 즐겁고 또 마음은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이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